나는 박민수, 52세다.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3년 전에 이혼을 경험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특히 내 절친한 친구 김대철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다. 대철이와 나는 군대 동기다. 벌써 3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성격도 정반대다. 나는 좀 급하고 직설적인 편이라면 대철이는 성실하고 조용한 타입이다. 결혼도 나보다 일찍 했고 아이들도 잘 키웠다. 나는 항상 대철이 부부를 부러워했다. 그런 대철이한테서 전화가 온 게 작년 10월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민수야, 술 한잔 할 수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다. 25년 넘게 들어온 대철이 목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절망적이고 힘없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 앞 편의점이야. 나와줄 수 있어? 정말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 30년 친구 생활에서 대철이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다. 나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편의점 앞에서 만난 대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던 친구가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셔츠는 구겨진 채였다. 무엇보다 눈이 죽어 있었다. 대철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야, 미정이가. 그리고 대철이는 털어놨다. 2주 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회 이야기부터. 미정이가 동창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평소에는 예전 사람들 만나서 뭐해라며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요. 대철이는 오히려 좋아했다. 미정이가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했거든.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나는 집에서 아이들이랑 치킨 시켜 먹을게. 그날 밤 미정이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11시가 넘어서였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상기된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땠어? 친구들 많이 만났어? 네. 정말 오랜만에 다들 봤어요. 다들 많이 변했더라고요. 누구누구 왔는데? 영희, 순이, 그리고 호성이도 왔어요. 강호성, 미정이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 대철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결혼 초기에 미정이가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호성이? 걔 지금 뭐해? 변호사 됐대요.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고. 그래? 잘 됐네. 대철이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미정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대철이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계속 말했다. 동창회 다음 날부터 미정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원래도 폰 자주 보지 않았어? 아니야. 미정이는 오히려 기계치라서 폰 잘 안 만지작거렸거든. 그런데 갑자기 카카오톡 하는 법도 물어보고 페이스북도 가입하고. 혹시 동창들이랑 단체 카톡방 만든 거 아니야? 처음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메시지 오는 소리가 새벽에도 들리고 미정이가 혼자 웃기도 하고 대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3일 전에 확인해버렸어. 뭘? 미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폰을 확인했어. 카카오톡에 호성 오빠라고 저장된 대화방이 있더라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25년 전 결혼할 때 대철이와 미정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민수야,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대철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 화면을 보여줬다. 미정이 몰래 찍어둔 것 같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호성 오빠 미정아, 어제 동창회에서 널 보니까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더라. 미정 오빠도요. 변호사 되신 모습이 정말 멋있으셨어요. 호성 오빠 솔직히 말할게. 22년 전에도 너를 좋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미정 오빠, 저 이제 결혼한 몸이에요. 호성 오빠 알아. 하지만 마음까지 결혼한 건 아니잖아. 우리 사이는 항상 특별했어. 미정, 호성 오빠 미정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행복해? 미정 그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호성 오빠, 그럼 불행하다는 거네.
내가 알던 미정이는 항상 솔직했는데, 미정 오빠, 만나서 얘기해요. 카톡으로는 어려워요. 호성 오빠 언제가 좋을까? 나는 언제든 괜찮아. 미정 목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회사 간 다음에 민수야, 이게 끝이 아니야. 대철이는 또 다른 캡처를 보여줬다. 호성 오빠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22년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어. 미정 저도요. 오빠랑 얘기하니까 제가 얼마나 갇혀서 살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호성 오빠, 넌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 지금은 너무 억압당하고 있는 것 같아. 미정 25년 동안 엄마와 아내 역할만 해왔으니까 저 자신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호성 오빠 미정아, 늦지 않았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정 오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호성 오빠 왜? 마음은 솔직하잖아. 오늘 내 손 잡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미정, 오빠, 호성 오빠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 더 조용한 곳에서. 더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 손이 떨려서. 대철이는 술잔을 비우며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나는 뭘 잘못한 걸까?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22년 전 추억한테 지는 거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내 이혼 경험을 떠올리니 대철이의 심정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대철아, 일단 진정하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확실하지 않다고? 민수야,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가 확실해? 그러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그 다음 주, 대철이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다. 민수야, 미정이가 목요일에 또 나갔어. 어디 간다고 했는데? 학원 상담 받으러 간다고. 우리 막내 대학 준비 때문에. 그런데 내가 뒤따라가 봤어. 나는 깜짝 놀랐다. 조용하고 신중한 대철이가 아내를 미행했다니. 어디 갔는데? 강남역 근처 호텔 카페야. 그 호성이란 놈이랑. 대철이는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미정이와 정장 입은 남자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2시간 동안 있었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도저히 학원 상담받는 모습이 아니더라고. 어떤 모습이었는데? 손을 잡고 있었어. 그리고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대철이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민수야, 나는 25년 동안 미정이 울리려고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놈은 2시간 만에 미정이를 울렸어. 슬픈 눈물이 아니라 뭔가 감동받은 것 같은 눈물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집에 와서 따져 물었지. 어디 갔다 왔냐고. 뭐라고 하던데? 학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2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던 미정이가. 대철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미정이가 나한테 말했어. 뭔 말? 여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뜻이야 그게? 모르겠어. 그런데 어조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어조였어. 그날 밤 대철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민수야, 나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해. 대졸이지만 명문대도 아니고 연봉도 그냥 저냥이야. 그런데 그놈은 변호사야. 대형구 펌에서 일하고 아마 연봉도 나보다 몇 배는 많을 거야. 대철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미정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25년 동안 평범한 남편과 살다가 갑자기 첫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야. 그리고 나는 로맨틱하지도 못해. 결혼기념일에 꽃 사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미정이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그놈은 22년 전 추억을 들먹이면서 감정적으로 어필하잖아. 대철이는 머리를 감쌌다. 나는 졌어, 민수야. 완전히 졌어. 다음 주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민수야, 우리 큰애가 알아챘어. 뭘? 엄마가 이상하다고. 요즘 아빠한테 차갑게 대한다고. 대철이의 큰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다. 23살이면 충분히 부모의 변화를 감지할 나이다. 뭐라고 하던데? 아빠, 엄마가 요즘 왜 그래요? 아빠한테 짜증만 내고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자꾸 나가시기만 해요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겠어. 그냥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둘째 딸이었다. 우리 막내가 어젯밤에 내 방으로 왔어. 왜? 아빠, 우리 가족 괜찮죠? 라고 묻더라고. 대철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3인데 수능 준비해야 하는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수야, 나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20살 딸이 아빠한테 우리 가족 괜찮냐고 묻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어? 뭐라고 했어?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라고 했지.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더라고. 그날 밤 대철이는 처음으로 나 앞에서 울었다. 30년 친구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민수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정이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왜 화를 낼 수 없어? 22년 전 추억이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25년 동안 나한테 불만이 쌓였을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재미없는 남편이었나 싶기도 하고. 대철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미정이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3년 전 내 이혼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더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대철아, 이제 그만 우울해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현실적으로?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부터 해야 해. 지금 미정이와 그 강우성이란 놈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어떻게? 증거 수집이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미 있고 만남 사실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나는 3년 전 내 경험을 떠올리며 대철이에게 조언했다. 첫 번째, 미정이 핸드폰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해. 언제 메시지가 오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 번째, 외출 패턴을 파악해. 언제, 어디로,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세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봐. 동창회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 말이야. 왜? 그 강호성이란 놈이 미정이한테만 접근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기혼 여자 동창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철이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당연하지. 요즘 이런 놈들 수법이 다 그래. 동창회 같은 데서 옛날 감정 이용해서 기혼 여성들 꼬시는 거. 그럼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거야. 일주일 후 대철이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민수야, 내 말이 맞았어. 뭐가? 동창회 총무인 김영희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 그날 분위기가 어땠냐고. 그래서? 영희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강우성이 동창회 때 여자 동창들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보였다고. 나는 무릎을 쳤다. 역시, 특히 기혼 여성들 말이야. 미정이뿐만 아니라 박순이, 이영숙이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순이는 거절했고 영숙이는 연락처를 줬는데 나중에 차단했다고 해. 왜? 영숙이가 영희한테 털어놓은 얘기가 강우성이 첫날부터 예전에 너를 좋아했다.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야.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이 놈이 완전히 작정하고 한 짓이네. 그래서 영숙이가 무서워서 차단한 거래.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럼 미정이만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영희가 그러는데 강우성이 5년 전부터 동창회 때마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5년 전부터? 응. 이혼하고 나서부터 매번 기혼 여성 동창들만 골라서 접근했다고. 나는 확신했다. 이놈은 계획적인 범죄자였다. 대철아,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 어떻게? 너 혼자만 당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놈은 상습적으로 다른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놈이야. 그럼?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야. 우리가 나서서 이놈을 제대로 응징해야 해. 내 조언에 따라 대철이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동창회 총무 김용희를 통해 피해를 당한 다른 동창들과 연락을 취했다. 민수야,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 뭔데?
박순희 남편이 작년에 이혼했어. 뭐? 왜? 순이가 강우성 때문이래. 연락처는 안 줬지만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이 왔고 순이가 그걸 차단 안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순이 남편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는데 강우성이 우리 옛날에 사귀었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야. 거짓말? 순이는 강우성이랑 사귄 적 없어.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강우성이 마치 옛 연인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거지. 나는 이 놈의 수법이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미정이한테도 거짓말했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미정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뭐라고? 고등학교 때 호성이랑 정말 사귀었어? 라고. 그래서? 미정이가 당황하더라고. 그러면서 사귄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 애매하게 대답하네. 그래서 더 추궁했어. 그럼 고백이라도 받았어? 라고.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서로 마음만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나는 이제 확신했다. 이 놈이 완전히 거짓말로 미정이를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아. 22년 전에 없었던 로맨스를 만들어낸 거지. 그럼 이제 미정이한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어제 말했어. 강우성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미정이가 뭐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호성 오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면서. 그래서? 그래서 영희한테 부탁해서 영숙이와 직접 통화하게 했어. 영숙이와의 통화는 결정적이었다. 민수야, 미정이가 완전히 충격받았어. 어떤 얘기 들었는데? 영숙이가 강우성한테 받은 메시지들을 그대로 읽어줬거든. 너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별했어. 우리 사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이런 식으로. 미정이한테 한 말이랑 똑같네. 그래. 심지어 지금도 너를 사랑해라는 말까지 똑같았어. 미정이 반응은?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영숙이가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 뭔데? 강우성이 영숙이한테 넌 고등학교 때 나랑 키스했잖아 라고 했다는 거야. 키스? 영숙이는 강우성이랑 대화조차 안 해본 사이래. 완전히 거짓말인 거지. 그럼 미정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 나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라면서 미정이도 강우성으로부터 비슷한 거짓말을 들었다는 게 밝혀졌다. 너와 나는 고등학교 때 특별한 사이였어. 비록 사귀지는 못했지만 서로 마음은 알고 있었잖아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미정이 말로는 강우성이랑 개인적으로 대화해본 적도 거의 없다고 해. 그냥 같은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정도로만 알고 있었대. 나는 이놈의 치밀한 계략에 경악했다. 완전히 가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자들을 속인 거네. 그래. 그리고 미정이가 어젯밤에 강우성한테 직접 따져 물었어. 뭐라고 했어? 카카오톡으로 오빠, 혹시 다른 여자 동창들한테도 저와 같은 얘기를 했나요? 라고.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는데 무슨 말이야? 너만 특별하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 계속 거짓말하네. 그래서 미정이가 영숙이와 순이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답장이 안 와. 도망친 거네. 그렇지. 그리고 미정이가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울면서 사과했어. 그 다음 주 대철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달 전에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다. 민수야, 이 사건이 정말 전화위복이 됐어. 어떻게? 일단 미정이와 완전히 화해했어.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미정이가 뭐라고 하던데?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진짜 사랑이 22년 전의 가짜 추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그리고 강우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새삼 느꼈다고 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바람 안 피우고 가족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야. 나는 정말 기뻤다. 그럼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거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냈어. 더 큰 일? 강우성, 응징 말이야. 대철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동창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놈의 과거 행적을 다 파헤쳤어.
5년 동안 최소 10명 이상의 기혼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실제로 3가정이 이놈 때문에 피해를 봤어. 그래서 집단으로 대응한 거야. 피해를 당한 가족들과 동창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단 동창회에서 영구 제명했어. 그리고 강호성이 다니는 로펌에 신고했지. 신고?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이야. 개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거니까. 효과가 있을까? 있어. 로펌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대. 그리고 동창들이 증언해줬어.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데? 이 사건으로 우리 동창회가 더 단단해졌어. 다들 가정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뭉쳤거든. 정말 좋은 결과네. 그래서 지금은 매달 한 번씩 건전한 동창회 모임을 하고 있어. 부부 동반으로. 부부 동반? 응. 미정이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리고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졌어. 6개월이 지난 지금 대철이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민수야, 신기한 게 미정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 어떤 대화?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2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정이가 중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제는 매주 데이트를 해.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 응. 아이들 없을 때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도 먹고 그리고 미정이한테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 미정이 반응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라고. 25년 만에 왜 이래? 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좋아해. 대철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도 달라졌어. 어떻게? 우리 큰애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요즘 완전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라고. 막내는? 막내는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정말 눈물 날 뻔했어. 나는 정말 감동받았다. 그럼 이제 강호성 일은 완전히 정리된 거야? 응. 그놈은 로펌에서 징계받고 지방으로 발령났어. 그리고 동창회에서도 완전히 퇴출됐고. 잘 됐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뭘? 진짜 사랑이 뭔지. 대철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첫사랑은 추억 속에서만 아름다운 거야. 현실로 끌어오면 독이 돼. 진짜 사랑은 매일매일 함께 쌓아가는 거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는 거야. 맞는 말이네. 그리고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은 추억이 22년 전 가짜 추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도 알았어.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가끔 대철이 부부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다. 이혼을 경험한 내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그들이 정말 대단해 보인다. 민수야,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내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 조언이 정말 결정적이었어. 지난주 대철이네 결혼 26주년 기념일에 초대받아 갔는데 정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미정이가 내게 말했다. 민수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대철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미정이가 현명하게 판단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가짜 추억에 속아서 진짜 사랑을 놓칠 뻔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생각했다. 가정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3년 전 내가 이혼할 때 대철이가 옆에서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대철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이 사건을 통해서 대철이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이다.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독에 빠질 뻔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다. 22년 전의 가짜 추억보다 25년 동안 함께 쌓아온 진짜 추억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중년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상처를 겪는 40에 60대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에 속지 마라. 진짜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친구와 상의하라. 감정보다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라. 위기는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당신의 25년이 그들의 22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에서 20년을 일해온 내게 변화라는 건 늘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48세의 나이에 이미 한 번 이혼을 겪었고 16살 딸 소희와 함께 살던 중 세정을 만나 재혼한 지도 7년이 흘렀다. 세정은 미혼모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몸이 약하고 우울한 기색이 짙었지만 소희를 친딸처럼 아껴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45세인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런 세정이 변하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다. 여보,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어. 어느 날 저녁 세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평소 감기만 걸려도 며칠씩 앓던 그녀가 갑자기 운동을 한다니 의외였지만 건강해지려는 노력이 고마웠다. 좋지. 몸 관리 좀 해야지. 내 대답에 세정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세정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식사량도 늘었다. 주말 아침이면 운동복을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 건강해 보였다. 소희도 새엄마가 밝아진 걸 좋아했다. 아빠,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운동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올해 봄부터였다. 세정의 외출 횟수가 부쩍 늘었다. 주 2회던 동호회 모임이 주 4회가 되었고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나가 있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도 뛰러 가? 응. 오늘은 장거리 연습하는 날이야. 좀 늦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세정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러닝을 하러 간다면서 아이섀도우까지 바르는 게 이상했지만 건강해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러닝복도 달라졌다. 처음엔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갔는데 어느새 몸에 딱 붙는 레깅스와 크롭티를 입었다. 45세 여자치고는 몸매가 좋아 보였지만 뭔가 어색했다. 새 운동복 샀구나? 동호회 사람들이 이런 걸 입어야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 세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난달 일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세정이 거실에서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다음에는 더 멀리 가볼까? 하아, 내가 들어오자 세정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동호회 언니 중 한 분이야. 다음 주 코스 얘기하다가. 그런데 세정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다. 더 높고 더 들뜬 목소리였다. 45세 기운 여성이 동호회 언니와 나눌 대화치고는 너무 경쾌했다. 소희도 눈치챈 것 같았다. 아빠,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예전엔 주말에 우리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맨날 나가시잖아요. 16살 딸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실제로 세정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동호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그래도 나는 믿으려 했다. 7년 동안 성실하게 살림을 꾸려온 아내였고 무엇보다 내가 두 번째 결혼에 실패할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어제 일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다. 세정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주말 아침, 그것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러닝을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 이 시간에 어디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일찍 가서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려고. 세정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화장을 했다. 향수까지 뿌렸다. 러닝을 하러 가는 사람의 준비치고는 과했다. 그리고 오후 1시쯤 집 근처 마트에서 세정을 봤다. 남자와 함께였다. 키 큰 남자가 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잦아진 외출, 달라진 옷차림, 경쾌한 목소리, 그리고 새벽 외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다. 20년 공직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밤, 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다. 오늘 운동 어땠어? 비가 와서 실내에서만 했어. 좀 아쉬웠지만 거짓말이었다. 오후에 마트에서 본 그녀는 전혀 운동을 한 것 같지 않았다.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화장도 그대로였다. 이제 확신했다. 내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요즘 되게 예뻐지신 것 같아요. 운동 효과인가 봐요. 그래? 고마워.
우리 딸, 세정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잠든 세정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7년 동안 믿어온 사람, 소희까지 친딸처럼 여겨온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지켜봐야 한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마트에서 세정을 목격한 다음 날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년 공직 생활이 준 습관이었다. 감정보다 사실, 추측보다 증거. 가장 먼저 확인한 건 가게 카드 내역이었다. 세정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는 내 부가카드였고 매월 명세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다. 지난 3개월 카드 사용 내역을 쭉 훑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다. 러닝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마다 일정한 지역에서 카드가 결제되고 있었다. 주로 시내 중심가 카페와 식당들이었다. 러닝 코스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세정이 말했던 동호회 모임 장소는 시외곽 체육공원이었는데 카드 결제 지역은 시내 번화가였다. 더 이상한 건 결제 시간이었다.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4시. 러닝을 하기엔 애매한 시간대들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하늘 카페라는 곳이었다. 지난달에만 5번이나 결제되어 있었다. 그것도 모두 오전 10시경이었다. 커피 2잔과 케이크를 주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혼자 가서 2잔을 마실 리는 없었다. 그 다음엔 세정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다. 아침에 나가면서 동호회 갔다 올게라고 말하는 날과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봤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일치했다. 더 결정적인 건 지난주 발견한 사실이었다. 세정의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났다며 내 것을 빌려 쓰던 중 메시지 알림이 떴다. 이름은 러닝메이트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일반적인 운동 동호회 메시지치고는 묘했다. 하트 이모티콘도 그렇고 더 좋은 곳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소희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소희야, 엄마 러닝 동호회에 남자들도 많이 있나? 글쎄요.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저씨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소희는 16살답게 순수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소희가 먼저 이상한 얘기를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면 갑자기 끊으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나오세요. 16살 딸의 관찰력은 내 예상보다 예리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하고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빠도 회사 사람들이랑 전화할 때 그렇게 웃으세요? 소희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나는 회사 동료들과 통화할 때 그런 식으로 웃은 적이 없다. 그 주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세정이 샤워하는 동안 평소 습관대로 빨래를 정리하다가 세정의 운동복에서 낯선 냄새를 맡았다. 남자 향수 냄새였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운동복에 향수 냄새가 배 이유가 없었다. 러닝을 하면 땀이 나고 샤워를 하고 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향수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세정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7년 동안 함께 잔 침대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세정은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세정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메시지였다. 세정이 일어나지 않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미리 보기였다. 러닝메이트 오늘 하루도 당신 생각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새벽 2시에 오는 메시지였다. 운동 동호회 사람이 보낼 내용이 아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앞섰다. 7년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세정이 동호회 정기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다며 나간 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리고 세정이 자주 카드를 결제했던 하늘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2시쯤 세정이 나타났다. 러닝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키 큰 남자와 함께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30분을 기다렸다. 둘이 나올 때까지 세정의 표정은 내가 본 적 없을 만큼 밝았다. 남자는 세정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 소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다.
16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소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보여줘야 한다. 세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다. 운동 어땠어? 오늘은 좀 힘들었어. 코스가 길어서.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하늘 카페에서 세정과 함께 있던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3일이 걸렸다. 공무원 특유의 끈질김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먼저 그 남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카페 앞 CCTV에서 세정과 함께 나와 검은색 SMO에 타는 모습을 포착했다. 동료 중 교통과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차량 소유주를 조회했다. 유성재, 47세, 주소는 시내 원룸촌이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그런데 며칠 후 세정의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다. 세정이 20대 때 찍은 사진들 사이에서 그 남자를 발견했다. 더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성재 오빠와 함께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세정의 첫사랑이자 과거 동거남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세정이 미혼모가 된 이유, 그리고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경위까지 나는 더 깊이 조사했다. 성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가 사는 원룸 근처를 몇 번 돌아봤다. 낡은 건물, 좁은 주차장, 그리고 오래된 차량. 47세 남자치고는 초라한 생활 환경이었다. 근처 상인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그는 몇 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살고 있었다. 정기적인 직장은 없어 보였고 가끔 PT 강사 일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일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무직에 가까웠다. 그런 남자가 어떻게 세정과 다시 만났을까? 러닝 동호회라고 했는데 경제적 여유도 없는 사람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세정의 카드 내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카페와 식당 결제 내역을 보니 대부분 세정이 결제한 것들이었다. 성재는 세정에게 얻어먹고 있었던 것이다. 더 치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새로 설치했다. 전면과 후면을 모두 녹화하는 고성능 제품이었다. 세정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세정이 동호회 장거리 훈련이라며 나간 날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해보니 우리 차가 시외 모텔가에 3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정이 성재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성재가 세정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내 가슴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세정의 휴대폰 메시지를 우연히 본 것이다. 며칠 전 세정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둔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화면에 떠있는 대화 내용이 보였다. 성재,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세정, 미안해. 아직은 어려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성재, 기다릴게. 너만 있으면 돼. 2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의 대화였다. 그리고 세정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성재와 함께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소희가 내 방에 찾아왔다. 아빠,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소희의 표정이 심각했다. 16살 아이가 어른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엄마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하면서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새엄마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희야,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 얘기한 적 있어? 없어요. 그런데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에 무슨 문제 있는 거죠? 16살 딸의 직구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소희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아빠가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예요? 소희의 질문이 너무나 직접적이었다. 16살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만 현실이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아빠, 확실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 번 무너진 가정을 지켜본 아이였기에 또 다른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소희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우리 둘은 끝까지 함께야.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메시지 캡처, 그리고 성재의 신상 정보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성재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고려하고 있었다. 48세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할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생각이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를 이렇게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소희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나는 마지막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세정이 참가한다던 시민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린다고 했다. 러닝 동호회 사람들이 모두 참가한다며 며칠 전부터 들뜬 모습이었다. 하지만 대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세정의 이름은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다. 그 주말 나는 세정이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마지막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일요일 아침 6시 세정이 러닝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30분 후 소희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 세정을 따라갔다. 세정의 차는 체육공원이 아닌 시내 방향으로 향했다. 결국 도착한 곳은 성재가 사는 원룸 근처였다. 세정이 성재를 태우고 함께 어디론가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외곽 펜션이었다. 나는 펜션 입구에서 5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2시간 후 세정과 성재가 펜션에서 나왔다. 둘은 서로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차가웠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다. 7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배신할 줄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소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일 보러. 엄마는 언제 오세요? 마라톤 대회 끝나는 시간이 지났는데 소희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세정의 거짓말을. 소희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16살 아이도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바람 피우는 거죠? 그래, 아빠가 확인했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예상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진작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지셔서. 미안해, 소희야. 아빠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16살 딸의 현실적인 질문이었다. 이미 한 번 이혼을 경험한 아이였기에 어른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빠가 처리할게. 소희는 걱정하지 마. 오후 3시쯤 세정이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 오늘 대회는 정말 힘들었네. 또 거짓말이었다. 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코스였어? 10km 코스였는데 오르막이 많아서 힘들었어. 세정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7년 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다.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였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고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요즘 판례를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특히 상간자가 무직이고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들으니 현실감이 들었다. 이혼은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상대방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세정이 또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방문 틈으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예전과 달랐다. 그래,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세정도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아마 나와 이혼하고 성재와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았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세정과 정면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할 이유가 없었다. 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뭔가 예감이 든 것 같았다. 무슨 얘기? 류성재 말이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이야? 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심지어 어제 펜션에 간 것까지. 세정이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만에 처음 듣는 세정의 사과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 그랬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데?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성재가 먼저 연락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세정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내일 이혼 소장을 제출할 거야. 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소희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와 새엄마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16살 딸의 질문에 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세정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세정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 나는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명확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소장이 접수된 후 며칠 뒤 세정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다. 70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사위야, 우리 세정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소희도 생각해봐. 애가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찔렸지만 소희는 이미 내 편이었다. 할머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16살 딸의 단호한 말에 친정어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세정과 성재 모두 출석했다. 성재는 47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정장에 긴장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에서 내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메시지 캡처, 그리고 펜션에서 찍은 사진까지. 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다. 저는 그냥 옛날 친구로 만난 거였습니다. 그럼 모텔과 펜션에는 왜 함께 갔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성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2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이혼 승소,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명령이었다. 세정은 항소하지 않았다. 성재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판결 확정 후 나는 성재를 만났다.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직접 대화하고 싶었다. 성재는 여전히 그 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다. 돈은 언제 줄 수 있어?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은 2,500만 원이야. 분할로라도 갚아야지. 성재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47세 무직 남자에게 2,500만 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를 구해서 기다려줄 이유가 없어.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했어. 그날 이후 성재는 잠적했다. 원룸도 비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목표는 돈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세정은 이혼 후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가끔 소희를 만나러 왔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 소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우리 가족 다 망가졌는데. 소희는 새엄마에게 냉정했다. 16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이혼 6개월 후 소희가 고3이 되었다.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성적은 오히려 올랐다. 아빠,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희는 이혼 과정을 지켜보며 더 강해졌다. 어쩌면 세정보다 훨씬 믿음직한 가족이 되었다. 1년 후 우연히 시내에서 세정을 만났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예전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여보, 아니, 태호 씨. 응, 소희는 잘 지내? 잘 지내? 성적도 많이 올랐어. 세정의 눈에 아쉬움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성재는 어떻게 됐어? 연락 안 돼요. 아마 어디 멀리 간 것 같아요. 세정도 성재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다. 결국 가정도 잃고 사랑도 잃은 셈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와 소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소희는 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다. 가끔 동료들이 재혼 얘기를 꺼내지만 관심이 없다. 소희와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지난 주말 소희가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다. 대학교 운동 동아리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아빠도 같이 뛸래요? 아빠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소희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18살 딸이 48살 아빠를 격려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냈다. 20년 넘게 신지 않았던 운동화였다. 다음 날 아침 소희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뛰었다. 몇백 미터 뛰지도 못하고 헐떡였지만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다.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랜만에 뛰니까 좋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대화했다. 아빠,
엄마 생각 안 나요? 가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소희의 말이 맞았다.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세정과 성재는 결국 혼자 달리게 됐다. 가정도 버리고 책임도 회피하며 순간의 감정에 빠져들었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하지만 나와 소희는 다르다. 비록 느리지만 함께 달린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만약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짜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